오늘은 영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극장 개봉작이죠. 나의 특별한 형제가 바로 그 작품입니다. 신하균과 이광수가 주연한 작품인데요. 나의 특별한 형제라고 했을 때 형제는 되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혈연적인 관계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영화에서는 혈연적인 관계는 아닙니다. 모두 다 이 장애를 갖고 있는데, 그래서 어린 시절에 이 신부님이 그런 특별한 교육시설을 마련을 해서 보듬어 주게 되는데, 그 안에서 서로 이제 의지를 하게 되면서 친형제 못지않은 그런 형제 관계를 갖게 되는데요. 그래서 한 명은 지적장애인이고 다른 한 명은 지체장애인이 되겠습니다. 지적장애인은 어떤 정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보통 사람과 다른 지능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하고, 지체장애인은 움직임이 불편한 거죠. 그래서 신하균이라고 하는 그런 배우가 맡은 이 지체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세하인데, 이 세하라는 주인공은 척추가 이렇게 훼손이 되면서 목만 움직이고 전신을 다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 동구 이광수라는 배우가 맡은 캐릭터인데, 뭐 휠체어를 밀어준다든지 밥을 먹여준다든지 여러 가지 필요한 일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세하는 지적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동구가 갖고 있지 못한 그런 뛰어난 지적 능력을 통해서 동구에게 도움이 주는 그런 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영화는 뭐 두 가지 갈등 상황이 벌어지죠. 하나는 자신들이 지내던 그런 곳이 신부님이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면서 없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다른 시설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런 와중에 우연히 방송에 동구가 나오는 것을 보고 실제 혈연적인 엄마가 동구를 뒤늦게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아와 동구는 다른 시설로 가거나 아니면 동구의 부모님에게 가야 되는 그런 사이 벌어지는데, 두 사람은 독립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을 위한, 그러니까 장애인을 위한 뭐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도 신청을 하게 되는데요. 그 가운데 이제 강력하게 이제 두 사람 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바로 동구의 엄마가 되죠. 그래서 영화의 주요 내용은 이 동구가 과연 친모, 그러니까 실제 엄마에게로 돌아가야 되냐, 아니면 세아라고 하는 그런 일종의 이제 의형제, 그러니까 의형에게 돌아가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장애에 대한 문화적 인식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점들이 바로 이 장애를 어떻게 바라보느냐라는 건데, 이 영화에서는 독립적이고 주체적으로 장애인을 바라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뭐 어머니를 비롯해서 주변의 시선들에는 일부 좀 장애인에 대한 그런 기존의 관념들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이런 기존의 관념들을 지적하고 있는 그런 학자가 바로 제임스 찰턴이라고 하는 학자입니다. 이 우리 없이 우리에 대한 것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책을 쓴 바가 있습니다. 장애인 인권 운동가이고요. 세계 각지를 다니면서 자립생활, 또 장애인 인권, 장애 문화에 대해서 다양한 강연을 하고 있기도 하고, 일리노이 주립대학의 겸임 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이 책의 이 사장을 보게 되면 문화적인 관점에서 장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와 신념체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문화는 사람들이 사고하는 방식과 내용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문화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 상징적인 것들의 영역, 즉 특정 시기와 특정 장소의 특정 집단의 일원이 됨으로써 내재화하게 된 가치와 신념, 가설, 이상이 무정형으로 얽힌 거미줄 같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켜가는 것들은 모두 우리가 문화라고 부르는 영역 내에서 이루어진다. 무엇이 옳고 그르며 공정하고 자연스럽게 바람직하고 가능한지를 습득하는 것도 문화 속에서다라고, 이렇게 나클라의 1994년 책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또 문화의 영향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문화는 지배와 복종의 관계이자 그 매개물이다. 사회의 신념, 사고, 가치는 분명히 지배 문화를 반영하지만 이를 재생산하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문화는 강력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고 또 사회의 어떤 신념, 사고 체계가 지배적인 어떤 문화를 형성하지만 이를 재생산하는데 또 거꾸로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리고 둘째, 거기서 태어난 신념과 태도는 단순히 종교적 확신이나 교육, 계급, 언어, 상징이나 이 표현 또는 매스미디어 중 어느 한 가지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형성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 가지 요인 때문에 이제 영향을 미치고 그것 때문에 뭐 의사결정이라든지 판단들을 하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상호작용이 복합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장애에 대한 신념과 태도는 개별적으로 경험되는 것이지만 사실은 사회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거의 예외 없이 이는 장애에 대해 경멸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라고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신념과 태도는 온정주의적이며 가학적이거나 위선적인 경우도 많다. 장애에 관련된 사회문화적인 그런 측면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봅니다. 이 경멸적인 태도가 노골적으로 드러나지 않을 때 장애인들이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것은 장애인에 대해 용감하고 대단한 사람이다라는 태도를 취하면서도 동정의 대상으로 삼는 역설적인 모습이다. 그래서 겉으로는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하지만 한편으로는 동정을 하고 이렇게 온정주의적인 태도로 다 대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나라면 저렇게 살 수 없을 거야. 저 사람은 정말 강한 사람이야. 또는 그녀는 성공하기 위해 너무나 많은 것을 극복해야 했어. 와 같은 태도들은 동정이나 모욕, 수치와 같은 생각에서 나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그런 생각들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장애인이 성공했거나 잘 살고 있는 때 보이면 그 사람은 굉장히 무모하고 용감하거나 특별하거나 똑똑한 사람으로 여겨진다. 장애는 본질적으로 두렵거나 비정상적인 것이라는 전제를 배경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상 혹은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라면 누구라도 비범한 사람으로 간주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비장애인들은 그냥 보통 사는 것인데 장애인이 그런 비장애인처럼 사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대단한 것이다 라고 우월적으로 이제 본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과연 적절한 것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뭐 한편으로는 이 장애 억압의 중심부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바로 온정주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온정주의, 그러니까 온정주의라는 거는 뭔가 이 비장애인들이 장애인에 대해 가지고 따뜻하게 이렇게 보듬어줘야 될 것 같고 약간 배려를 해줘야 될 것 같고 좀 안 됐다, 불쌍하다 이렇게 이제 대하는 걸 말하는 거죠. 저자는 온정주의가 시작되는 지점은 우월감에 대한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즉 이 사람들 대신에 이들의 개인적인 의지나 문화나 전통이나 주권 따위 대신에 우리가 이 주체들을 통해 통제해야만 하고 또 통제할 수 있다는 생각들이 작용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장애인들은 자신들의 선의에 따라 보살핌을 받아야 하며 또 자신들의 선의에 따라 구원받아야 한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온정주의를 미묘하다고 느끼게 되는 경우가 많은 이유는 바로 이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정주의는 그 대상을 어린아이 혹은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의 사람으로 이렇게 여기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온정주의가 장애 문제와 관련될 때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이기도 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길 건너는 시각장애인에게 도움이 필요한지 묻지도 않은 채 팔을 낚아채며 도와주는 사람에게서 온정주의를 볼 수 있고 휠체어 사용자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일어난 일인데 식당의 웨이터가 장애인 당사자 대신에 동행한 사람에게 이 숙녀분은 무엇을 주문하실 건가요? 라고 묻는 일 또한 그 같은 것을 느끼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사자들의 소망에 역행하는 장애인 시설 수용도 그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장애인 시설 수용 같은 경우는 바로 이 나의 특별한 형제에서 신하균과 이광수가 역할로 나오고 있는 이런 장애인 형제 관계도 나타날 수 있죠. 신부님이 운영하던 그런 시설이
신부님의 타계로 없어지게 되면서 강제로 장애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다른 곳으로 강제 배분이 되게 되죠. 그렇지만 신하균과 이광수는 다른 장애 아이들이 그냥 다른 시설로 뿔뿔이 흩어져 수용되는 것을 거부하고 자기들 스스로 독립하겠다, 자립 생활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하게 되는데요. 그 가운데에서 진짜 그 친모가 나타나서 동구를 데려가려고 합니다. 그것은 예전에 장애인 아들을 키우기가 너무 힘들어서 버렸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새삼스럽게 왜 찾으러 왔냐라고 이 지적장애인 동구를 왜 찾느냐라고 지적장애인 세아가 강력하게 항의하는 대목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 입장은 약간 온정주의 관점에서 이 불쌍한 장애인 아들을 버렸다는 죄책감 때문에 괴로워하다가 뒤늦게 다시 아들을 찾아서 자기가 돌봐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한편으로는 이미 동구는 성인이 됐기 때문에 언제까지 부모님이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케어하고 보호해 줘야 될 것인가 라고 영화는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립생활이라는 관점에서 이 영화를 바라볼 때 반드시 부모가 아이처럼 보호를 해줘야 되느냐, 어떻게 보면 결론적으로 이제 승화적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세아와 동구가 따로 가정에서 독립해서 충분히 살 수도 있다. 그래서 그렇게 산다고 해서 비장애인처럼 산다고 해서 위대하거나 엄청나거나 대단하거나 이렇게 보기보다는 보통의 삶을 그냥 잘 살 수 있구나라고 장애 비장애와 상관없이 고려하고 그렇게 대해주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는 것을 이 영화를 통해서 알 수가 있겠습니다.